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가지고서 고려시대 때의 토지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더불어서 이제 고려시대 때의 대외관계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먼저 다음 주에 오늘 전부 다 학교에 등교를 해가지고서 논술 시험을 보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수업 시간 때에 바로 논술 시험을 볼 예정이니까 그 점 명심해서 논술 주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준비를 해주도록 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선생님 미리 올려놨죠. 논술 주제를 공지사항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A 노트를 논술 시험을 보는 그날 전부 다 걷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명심해서 그때까지 작성했던 모든 TA 노트를 전부 다 걷어서 담당 역사 선생님께 갖다 드리도록 합니다. 그 점 명심해서 봐줄 수 있도록 하길 바라요. 1반하고 2반은 반장이 걸어주고 3반에서부터 6반, 5반까지는 바로 역사 부장이 전부 다 걷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3페이지, 그리고 교과서는 97페이지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8페이지로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린트는 3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바로 고려시대 때의 토지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제도. 자, 토지제도 별표 2개. 자, 실제로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이 고려시대 때의 토지제도에 대해서 아주 단편적인 것만 나왔어요. 그렇긴 한데 문제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프린트에다가 추가적으로 내용을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토지제도를 보면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전시과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동그라미 1번 관리에게 관직의 복무를 하는 대가로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동그라미 2번 관리의 등급에 따라 빈칸에 적겠습니다. 바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세금을 보통 조라고 얘기하거든요. 바로 이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바로 이제 고려시대 때는 전시과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노동력을 증가하는 건 아니었어요.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통일신라 시대 때의 관료전하고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경우에는 관리의 등급에 따라 수조권, 즉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줬는데, 관리의 등급이 높으면은 넓은 지역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줬을 테고, 등급이 낮으면 좁은 지역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줬겠죠. 자, 이때 당시에 줬던 방식은 전시인데, 바로 이 전시권은 밭전자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에서 나오는 수확량, 이걸 기본으로 해가지고서 세금을 걷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시라고 하는 뗄나무 시자예요. 뗄나무, 세금 대신에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줬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들 다 합쳐가지고서 우리는 전시과라고 합니다. 그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전시과는 고려시대 때는 바로 그 관직을 받았던 사람이 그 관직을 내려놓는 순간 국가에게 반납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전시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이들에게 이제 관직을 그만둔 사람에게 전시과를 다시 받았었어요.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모든 땅을 그렇진 않은데 이 전시과 이외에도 공무전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원래 전시과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가에 자기가 관직에서 나오게 됐을 때 국가에게 반납을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공음전의 경우에는 바로 5품 이상에 해당되는 관직자들에게 줍니다. 동그라미 1번 5품 적어주세요. 5품 이상 관직자에게 지급. 동그라미 2번 근데 이것은 세습이 가능해요. 즉 공직자 중에서 5품이 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받았던 전시과 중에서 일부를 바로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권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고음전 받았던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요, 그 가문이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를 걸쳐 가지고서 계속해서 관직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받았던 공문전의 양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공문전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 국가가 백성들에게서부터 받는 그런 세금이 정규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일부는 특정 가문이 점점 더 많이 가져가게 되고, 그다음 또 나머지 상당수는 전시가로서 관료들이 가져가게 되다 보니까 고려라고 한 나라에서 백성들에게서 거둘 수 있는 세금 자체가 그다지 많지 않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이것이 바로 고려 시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는 고려 자체만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게 됩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 102페이지에 해당이 되고, 102페이지가 아니군요. 자, 98페이지. 그 다음에 프린트는 4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고려 전기의 대외관계. 상황을 이랬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당시 고려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이제 발해가 망했죠, 여러분들. 그 당시 이렇게 해서 거란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안 보이겠지만 서한하고 하는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5대 19개 분열기에 있다가 나중에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통일하는 송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거란하고 고려하고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 발해 문제 때문에 그렇죠. 고려도 당시에 발해를 고구려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었고, 발해도 고려를 고구려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발해가 거란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자 고려의 경우에는 바로 신의를 지키지 않는 나라가 바로 거란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거란을 굉장히 싫어했었죠. 당시에 이쪽에는 중국에 송나라가 등장이 되는데, 이 송나라의 경우에는 바로 이 거란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고려는 바로 송나라와 같이 손을 잡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보이다시피 거란하고 고려하고는 사이가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니었었어요. 여러분들, 자,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0세기 중반 동그라미 1번 송, 거란, 고려가 통일왕조를 형성합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빈칸에 들어가겠습니다. 송과 고려가 서로 친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로 동그라미 3번 고려는 북진 정책을 펼쳤죠. 무슨 왕 때 시행했었죠? 이 북진 정책을 바로 태조 왕건 때였었죠. 때문에 고려는 북진 정책으로 인해서 빈칸을 뜯었습니다. 거란과 대립을 벌였었습니다. 거란이 점점 힘이 세지게 되자 정종이라고 하는 왕대에 거란에 대비하기 위해서 광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약 30만 명 정도를 이 당시에 모아놓기도 할 정도로 대비를 철저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됐던 것이고, 나중에 동그라미 2번 12세기 중반 때쯤에는 거란족에 복속되어 있었던 여신족이 완옌부라고 하는 부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점차 힘을 키워서 나중에 여신족 전체를 통일하게 됐죠. 이들이 나중에 고려하고 거란에게 둘 다 위협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좀 더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드디어 이제 동그라미 3번 거란의 침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차 침입인데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바로 이때 당시에 고려는 거란족을 굉장히 싫어했었죠. 때문에 거란은 사실 이쪽에 있었던 송나라와 대빵 붙고 싶은데, 문제는 바로 뒷덜미에 고려라는 나라가 있다 보니까 대군을 동원해서 송나라를 공격하면 고려가 그 뒷덜미를 칠 것 같으니까 확실히 후방에 있었던 이때 당시 고려를 제압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때문에 거란은 약 80만 대군, 진짜 80만 대군인지 모르겠어요. 약 80만 명에 해당하는 대군을 끌고서 고려를 침공을 했었대요. 자, 이때 당시 왔었던 그 장군의 이름이 소선영이라고 하는 장군이었답니다. 자, 그런데 고려의 그때 당시 왕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 배웠었던 바로 그 성종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성종이 이때 당시에 이 거란족의 대군이 쳐들어오게 되자 이
성종은 직접 갑옷을 입고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서경으로 행차한 다음에 서경을 총사령부로 해가지고서 그래서 대규모의 군대를 포진시킨 다음에 거란의 대군과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고려군의 5,000명의 결사대가 그 거란군의 선봉대하고 맞서 싸움을 벌이게 됐는데 유목민족은 대체로 봤을 때는 기마병이 중심이다 보니까 고려의 군대는 대체로 이제 보병이 중심이었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는 순식간에 기마병 중심이었었던 거란의 군대가 고려의 군대를 그냥 다 밟아버립니다. 5,000명의 군대가 순식간에 전멸당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자 거란 별거 아니겠다 싶었었던 고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쳐들어왔다는 군대 숫자가 8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군대 숫자만 하더라도 이미 고려의 군대 전체를 압도하는데 그 군대 그 파워가 고려의 군대보다도 훨씬 더 세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 고려는 거란에 대해서 좀 이제 가지고서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래 가지고서 고려의 성종은 거란에게 한번 이제 얘네들의 속성이 뭔지 한번 알아보려고 일단 사신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당시에 거란군의 총대장의 이름은 소선영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소선영이라는 장군이 당시에 고려 쪽에서 사신을 오게 되자 그러자 이 사람에게 딱 가가지고서 물어봅니다. 아니 근데 당신 벼슬이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 낮은 등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소선영의 이제 군진으로 가가지고서 물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소선영이 그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지금 삼국에서 그 큰 나라에서 작은 나라의 잘못을 꾸짖으러 왔는데 근데 지금 등급이 낮은 관리를 보내놓고서 지금 삼국의 대신을 이런 식으로 맞이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당장 꺼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거란의 땅에 해당되는 평양성 즉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서경 근처까지 고려가 머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 그 땅을 거란에게 내놔라. 두 번째는 고려가 송나라하고 친하니까 그러니까 이 거란을 되게 적대시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고려는 지금 즉시 송나라와 관계를 끊고 그 다음에 이 고려 왕이 직접 거란으로 와가지고서 항복을 하도록 해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랐었던 고려의 성종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어쨌든 간에 저들이 요구하는데 당장 쏟아지는 소나기는 피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최종적인 결론은 서경을 버리고 그 다음에 저들이 떼주고 후퇴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땅을 떼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대로 그만 있었다고 한다면 실제로 땅을 거란 쪽에게 뺏겼겠죠. 여기서 이제 돌발적인 변수가 생기게 됩니다. 서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서희라고 하는 문관입니다. 상호적으로 얘기하면 서희라고 하는 분이 아니 폐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려 태조 왕건 때부터 계속해서 북진 정책을 통해서 고구려의 옛 영토를 되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 땅은 그렇게 쉽게 내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두 번째, 그리고 사실 거란 저들이 굉장히 좀 수상합니다. 만약에 저들이 진짜 80만 명의 대군을 끌고 온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고려에게 항복을 하라는 둥 말하는 둥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이 바로 그냥 쓸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저들이 움직이지 못할까요?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 번째는 고려를 침공할 정도로 대규모의 군대가 있다고 뻥을 친 거거나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바로 고려하고 싸우지 않고 그 군대를 송나라하고 싸우기 위해서 동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당시 성종이 옳다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거란을 한 번 더 떠봐야 되는데 문제는 대신들 보고 오라고 얘기했는데 대신들 중에서 아무도 거기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 서희가 그때 당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들이 원하는 대로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때 당시에 고려의 성종은 높은 관직을 서희에게 바로 부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서희가 드디어 거란의 진영으로 가게 됐습니다. 거란 쪽에서는 물어봅니다. 그대는 고려에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물어봤더니 이때 당시 서희가 하는 말, 나는 당신이 생각했던 대로 높은 지위에 해당되는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좋소, 그럼 한번 논의를 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이 당시에 소손영은 서희 보고 들어오라고 얘기하죠. 드디어 소손영과의 회담 자국을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에 소손영은 앉아있는 자리가 바로 높은 당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서희의 경우에는 앉아있는 자리가 이렇게 당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한 계단 밑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마치 높이 있는 사람이 바로 아랫사람에게 꾸짖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연출을 시키려고 이때 당시 소손영이 자리 배치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때 당시 이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서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지금 거란하고 고려 사이에서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싸우자고 하시는 그런 폐하의 말씀을 일단 진정시키고, 실제 그게 아니죠. 근데 일단 진정시키고서 그 다음에 당신네와 화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한다고 한다면 내가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난 그냥 집에 갈래.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당황했었던 이 당시 소손영은 진짜 미안하오 라고 얘기한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같은 자리에서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소손영이 따지게 됐던 거죠. 아니, 생각해보시오. 고려라고 한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어. 그리고 거란이라고 한 나라는 발해를 멸망시켰지. 그리고 발해의 옛 땅은 바로 이제 평양성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그런데 어째서 신라의 땅에서 일어났었던 고려가 발해의 옛 땅이라고 할 수 있는 평양성까지 넘는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신경 무슨 틈을 타가지고서 그 지역까지 점령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라고 따져보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거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려는 거란하고 사이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했고,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라고 볼 수 있는 거란하고는 관계를 되게 안 좋게 하면서 멀리에 있는 이웃이라고 볼 수 있는 송나라하고 그렇게 관계를 좋게 하니 그것은 고려가 거란에게 다른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는가? 라고 따져묻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당시에 서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이고, 그것은 당신네들이 지금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이름이 뭐야? 고려잖아. 고려라고 하는 말은 옛날 고구려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신라를 계승한 게 아니고 고구려를 계승했으니까 네가 얘기했던, 당신이 얘기했던 방식대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옛날 고구려의 땅이 이 땅 전부 다는 바로 우리 고려의 것이요. 근데 그 땅을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얘기하지 않잖아. 그런데 지금 니네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말이 되는가? 이렇게 따졌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진짜 나라 이름이 고려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소손영이 갑자기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고려는 송나라하고 사이는 좋은데 거란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당신네들의 오해예요. 왜냐하면 당시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 주세요. 발해의 피지배계층이 뭡니까? 바로 말갈족이죠. 이 말갈족이 나중에 여진족이라는 이름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거란족은 발해의 옛 영토에 있었던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여진족에 대해서 이들 독립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들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수준에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여진족은 되게 안 좋아했던 나라가 바로 거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여진족은 당장 자기네들끼리 뭉치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 고려가 옛날 고구려를 계승했던 나라라고 볼 수가 있기도 하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의 국가여서
라고 볼 수 있었던 발해하고 친하다라는 걸 고려다 보니까 고려에게 많은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바로 이 서인은 바로 이 여진족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오.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물길이 흘러가고 있는데, 자, 압록강하고 두만강. 그런데 만약에 고려가 거란으로 친선 사설을 보내게 된다고 한다면, 거란을 원수같이 여기는 여진족들이 고려하고 거란이 사이가 좋게 되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바로 고려의 사신이 거란으로 가는 것을 갑작스럽게 습격을 해가지고 죽이거나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누가 거란하고 같이 사이를 좋게 하려고 이제 사신으로 자원하겠는가? 그럼 당연히 거란하고 그 뭐라고 할까, 교류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따져 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름대로 맞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손영은 무장입니다. 싸움을 잘하지 말 잘하는 애들 아니에요. 근데 서희는 문관입니다. 말이 장난 아니죠. 근데 서희가 이렇게 논리전연하게 딱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소손영 입장에서는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느냐? 소손영은 그래? 진짜 그게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고려가 직접적으로 거란족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 특정 지역, 여진족이 차지한 특정 지역까지 영토를 차지하는 것을 거란이 인정해 준다고 한다면, 다음부터 고려하고 거란 사이를 좋게 하겠는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거란은 고려의 입장에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당연하지, 거란하고 직접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거란하고 사이가 좋을 것이오 라고 얘기했고, 그 결과 알겠어, 반드시 그 약속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압록강이죠. 이게 압록강인데요, 이 압록강, 이 백두산 기점에서 이쪽 올라가는 강이 바로 압록강인데, 압록강의 안쪽에 해당되는 요 지역을 바로 고려가 여진족에게서부터 빼앗아서 자신의 영토를 삼는 것을 바로 이 거란족이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선 80만 대군이 그냥 집에 갔어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고려의 입장에서는 이 땅까지를 고려가 아예 장악을 해버리게 됩니다. 바로 요 땅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강동 육주라고 얘기를 하죠. 강동 육주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해서 거란의 제1차 침입은 일단은 중단하게 됩니다. 다만 거란의 요구사항을 일부 들어줬죠. 자, 내용을 볼까요? 별표 2개, 거란의 침입. 자, 고려의 거란, 빈칸을 읽겠습니다. 고려의 거란 배척을 구실로 정왕국을 멸망시키는 만주 지역의 발해 부흥국 중에 하나가 바로 정왕국이라는 나라인데, 이 정왕국을 멸망시킨 다음에 바로 고려를 침공했었는데, 그 거란의 요구사항이 뭐였느냐? 동그라미 1번 바로 영토, 바로 서경을 중심으로 했으면 그 영토를 내놓으라 라고 하는 거고, 동그라미 2번 빈칸을 읽겠습니다. 송과의 외교 단절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서희의 간판이 있었죠. 바로 동그라미 1번. 먼저 고려의 빈칸을 읽겠습니다. 고구려 계승 주장, 동그라미 1번. 그렇게 해가지고서 고구려 계승 주장을 했고, 이것이 거란족에게 먹힌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송과의 외교의 단절을 얘기합니다. 즉, 송과는 외교를 단절하겠다, 니네들이 요구하는 대로. 동그라미 3번. 대신에 땅 매나, 거기 그 땅이 이름이 뭡니까? 바로 여기 있는 강동 육주라고 하는 곳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서 거란족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냐, 여러분들, 바로 고려의 성종은 자기 자식을 제대로 낳지를 못하게 됩니다. 고려 성종에 이제 그 전 왕이 경종,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경종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성종의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고려 왕건의 가족 후손들은 50명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50명 가까이 된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아들과 딸 다 합쳐서. 근데 문제는, 왕건은 생각했을 때 자식들이 그렇게 많으면 좋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왕족이 굉장히
희귀해지니까 되게 많아지니까 왕의 권위가 그만큼 약화되는 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가지고서 정말 나쁜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자신의 자식들끼리 서로 결혼을 시킵니다. 여러분들 뭐 형제 관계에서 형제 자매 관계에서 서로 결혼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바로 친척들 사이에서 뭐 삼촌하고 조카가 결혼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른바 근친혼을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전 시간에 선생님이 한번 얘기한 적도 있었지만 근친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친형적인 유전적인 결함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실제로 왕건 때는 왕씨 가문이 굉장히 컸는데, 굉장히 대규모였다 볼 수 있는데, 왕건이 죽은 다음에 그들끼리 서로 근친혼을 하는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바로 유전학상에서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왕건 가문의 남자가 점차 그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이 경종의 경우에도 운 좋게 아들을 한 명 낳는데, 근데 이 사람도 사실 근친혼에 따라 가지고서 태어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오랫동안 살지 못했었어요. 성종에 여동생 2명이 있었는데 이 2명이 전부 다 누구한테 시집을 갔었냐면 바로 경종에게 시집을 갑니다. 첫 번째 그 중에서 나이가 많은 첫째가 이제 나중에 천추태후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근데 이 둘 사이에서 경종하고 이 둘 사이에서 아들이 한 명이 났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 경종이 돌아가시고 성종이 왕이 된 다음에 성종이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자 다음번에 왕위는 바로 이 경종하고 그 다음에 천추태후 사이에서 나왔었던 아이가 고려의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경종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추태후 말고 천추태후가 밑에 있는 또 한 명의 여동생이 또 경종하고 결혼을 했다고 했었죠. 근데 그 둘 사이에서는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었는데 갑자기 경종이 돌아가시게 되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순식간에 뭐가 되어버렸냐면은 바로 청산 과부가 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젊은 나이에 왕대비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는데, 근데 그때 이 사람이 뭔가 완전히 홀라당 빠진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바로 이 성종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거의 한 삼촌뻘의 아저씨뻘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경종의 두 번째 경종의 천추태후의 여동생이자 바로 경종과 결혼했던 그 사람 있죠. 그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같이 불륜에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서 어떤 게 벌어지냐면 나중에 이 성종이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성종의 여동생은 임신했던 상황이 된 거죠. 여기 화가 났었던 이때 당시에 성종은 바로 자신의 삼촌뻘에 해당되는 그 사람을 멀리 귀양을 보내버립니다. 왕족임을 감안해가지고 처형을 안 한 거지 일단 멀리 보낸 거예요. 문제는 여동생, 이 자기의 여동생은 감옥 속에 있다가 그 속에서 어떻게 됐냐면은 아이를 낳는데 그 여자가 죽게 된 거예요. 성종의 여동생이 죽게 된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바로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또 사내 아이예요. 그래가지고서 성종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그 사내 아이를 자기가 직접 키우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왕실이 절대 인정하지 않는 불륜의 씨앗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까지 이미 왕건의 후손들은 다 그 성인 남자에 해당하는 건 사람들은 5명 안쪽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었거든요. 때문에 귀한 왕건의 후손이기 때문에 남자 후손이기 때문에 당시 성종은 이 아이를 잘 키웠는데, 이 성종은 자기의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한번 보러 가는 것이 항상 낙이었는데 어느 날 성종이 이 아이를 딱 보러 갔는데 근데 갑자기 이 아이가 이모한테 아빠라는 단어를 배워가지고서 성종이 딱 오자마자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아빠 이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보는 순간 성종은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리게 됐죠. 왜냐?
그 아이의 아빠가 자기 아이잖아요. 그 아빠는 자기가 지금 현재 멀리 귀향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서 그 아이를 바로 귀향가 있는 아빠가 있는 곳으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는 그때 당시에 궁궐을 떠나서 바로 이제 그 귀향가 있는 자기 아버지 집에서 살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아버지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병으로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가지고서 그 아이는 이때 당시에 어쩔 수 없이 다시 궁궐로 오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바로 궁궐에서 그 아이를 그렇게 사랑해 마지 않았었던 성종이 승관을 하시게 됩니다.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 보세요.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었고, 두 번째 얼마 후에 아버지도 잃었고, 세 번째 자기 가장 든든한 후원자까지 잃어버리게 됐어요. 자, 성종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바로 경종하고 천추태후 사이에서 나왔었던 아이가 고려의 왕이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목종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종은 좀 성격이 좀 유약했습니다. 그러다 또 한 가지 아이를 잘 낳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었었죠. 근데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바로 이 목종 대신에 천추태후가 바로 국정을 자기 마음대로 운영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추태후가 그래가지고서 궁궐 안에 있었던 김치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얼굴이 되게 잘생겼대요. 근데 이 사람하고 서로 사귀게 됐고, 그리고 나서 그들 사이에 심지어는 이 천추태후가 임신까지 해가지고서 아이까지 이제 낳게 됩니다. 여러분들 완전 족보가 개판이죠. 문제는 뭐냐면 목종이 자식이 없고, 또 한 가지 목종 자체가 굉장히 허약하다 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고 생각이 됐었으니까, 당시 천추태후는 바로 이 목종의 뒤를 이어서 자기가 낳은 김치양이라고 하는 그런 신하하고 사이에서 나왔었던 그 아이를 고려의 왕으로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당장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거의 모든 왕시성을 갖고 있는 왕족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 불륜의 씨앗인 그 아이만 빼놓고. 근데 지금 현재 그 아이만 지금 왕시성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고려를 그 아이에게 넘기면 안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바로 자기의 아들인 김치양하고 사이에서 나왔던 자기 아들에게 고려의 왕위를 계승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고 고민하다가 이 천추태후는 바로 이 불륜의 씨앗인 그 아이를 일부러 머리를 빡빡 깎여가지고서 산으로 이제 보내버립니다. 산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스님이 되게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김치양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죽으면 자기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는 왕 아버지 노릇, 사실상 그 왕의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사실상 몰래 굉장히 많은 숫자에 해당하는 자객들이 미리 보내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자기를 보내가지고서 이 아이를 죽이려고 했는데, 근데 그 절에 있었던 주지 스님이 아이를 잠을 잘 때 따로 숙소를 마련합니다. 그 숙소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했는데, 자객은 그 안에 딱 들어와가지고서 한밤중에 문을 열고서 그 다음에 칼을 끄집어내고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그 아이의 가슴에다가 칼을 그대로 꼽았는데, 문제는 뭐냐? 꼽았는데 이게 전부 다 지푸라기인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하고서 헤매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아이를 죽이는 것을 전부 다 실패했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바로 이때 당시에 이 스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 아이를 침대가 있으면 침대 위에서 잠을 자게 한 게 아니라 침대를 이렇게 들면 그 밑으로 들어간 토굴이 있었대요. 이 토굴의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목숨을 구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었던 고려의 왕 목종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고려의 왕 목종이라고 한다면, 다음 때의 고려의 왕으로 왕시성을 갖고 있는 불륜의 씨앗인 자기의 사촌동생을 고려의 왕으로 세우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은 이제 어머니는 같은데 아버지가 다른 김치양하고 천추태후 사이에서 나왔던 아이를 고려의 왕으로 세우는 것이 맞겠습니까?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이때 당시에 목종은 바로 전자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왕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고려의 왕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적절하게 그 아이를 방어해주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드디어 바로 이 목숨이 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게 되자 어느 날 그 목종은 자기가 가장 믿었었던 그런 장군 중에 한 명인 강조라고 하는 장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내가 죽거든 강조 부대는 군대를 이끌고서 바로 지금 현재 서울 개경을 장악하고 있는 천추태후의 일파들을 전부 싹 다 제거하고 우리 어머니 옆에 놓고 그 불륜의 씨앗인 그 아이를 고려의 왕으로 세워라 라고 밀명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강조가 이제 장군으로서 변방에 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작스럽게 궁궐 쪽에서 사람이 왔어요. 왕께서 돌아가셨으니 강조는 즉시 바로 궁궐로 들어와가지고서 이제 그 장례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로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서 그래서 강조에게 개경으로 들어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강조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대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서 바로 그 불륜의 씨앗이었던 그 아이를 구합니다. 구하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왕께서 살아계신 건지 돌아가신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만약에 왕께서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그 군대에 끌고 와가지고서 개경을 점령을 하면 그러면은 자기는 최고의 공신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불륜의 씨앗이었던 그 아이가 고려의 왕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안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돌아가시지 않은 왕을 갈아치는 역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이 당시에 강조는 바로 편지를 써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보내서 아버지 지금 현재 왕께서 돌아가셨습니까? 안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버지가 이때 당시에 개경에 살고 계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왕이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 그 아버지가 강조에게 편지를 쓰길 왕께서는 이미 돌아가셨다. 거니 군대 끌고 어서 와라 라고 가짜 편지를 보냅니다. 무슨 말이냐? 이때 당시에 고려의 천추태후와 김치향 일파가 강조가 들어올 줄 알고서 미리 자객을 다 준비하고 있던 상황을 이 아버지는 이미 알아채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냐? 바로 강조는 아버지 말만 믿고서 그대로 군대를 몰고 들어가서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개경을 함락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김치향 일파와 그 다음에 김치향과 천추태후 사이에서 나왔던 그 아이까지 전부 다 싹 다 죽여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이 목종의 그런 침상으로 달려가가지고서 폐하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울면서 달려가서 문화를 열었는데 목종이 살아계신 거예요.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강조는 엄청나게 당황했는데 이때 당시 목종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강조요 걱정하지 마시오. 그대는 나는 지금 즉시 왕위에서 내려올 것이오. 다만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어머니와 시골에 가가지고서 사는 게 내 소원이니까 그거 하나만 들어주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서 강조는 그 얘기를 듣고서는 어떻게 했느냐 바로 목종이 스스로 왕위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바로 불륜의 씨앗인 그 아이가 고려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바로 고려의 현종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목종은 살아있으면 나중에 그 목종을 다시 한번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또 다른 반란의 무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목종이 이제 어머니와 같이 멀리 귀향길을 가는 과정 중에서 강조의 부하가 목종을 죽이게 되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강조의 정변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 소식이 바로 거란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거란은 고려에게 이 강동구출을 준 것이 후회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역만 꽉 자리를 남으면 그러면 고려는 거란을 다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때문에 바로 이 강동육주를 나중에 우리 잘못 생각했어. 그냥 다시 그냥 강동육주 내놔 라고 얘기했는데 야 줬다 뺏는 게 어딨어 라고 하면서 고려가 이 땅을 계속해서 주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 할 말이 없었던 이때 당시에 거란은 이 땅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고려에서 바로 강조의 정변이 일어난 거죠. 그러자 당시에 거란에도 성종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거란의 성종이 직접 40만 명의 군대를 끌고 옵니다. 40여 명의 군대를 끌고 와서 고려를 침공하죠. 고려에 딱 침공하고서는 명분은 뭐였느냐? 바로 강동육주를 내놔라. 그리고
이 강조에게 정변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강조는 약 20만 명에 해당하는 고려의 대군을 끌고서 이들과 맞서 싸움을 벌였었어요. 강조는 어차피 무장이었으니까 바로 고려군의 총대장이 강조가 돼가지고서 이들과 싸움을 벌였는데 거란의 군대는 전부 다가 기마병이었잖아요. 근데 강조는 바로 요렇게 생긴 자 여기 뾰족뾰족 이런 식으로 뾰족하게 생긴 즉 여기다가 칼이라든가 창이라든가 같은 뾰족한 여러 가지 물건을 잔뜩 꼽아놓고서 이걸 일렬로 쫙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적들의 기마병이 달려오면 이것을 그대로 쭉 하고 밀고 나가가지고서 이 말들을 전부 다 찔러 죽이게 만들었었던 이른바 검차라고 하는 발명품을 사용해가지고 초반에서는 바로 이 거란의 공격을 정말 잘 막아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대승을 거뒀었죠. 그래서 거란이 굉장히 당황을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자신감을 많이 가진 게 문제였습니다. 강조는 이 전쟁에서 일단 승리를 하게 되자 바로 그날 밤 바로 오늘 하루는 우리 한번 즐기자라는 그걸 생각에 고려 20만 대군의 각 부대에 있는 부대장들을 한자리에 전부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서 오늘 하루만 잠깐 좀 취하자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잔치를 벌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소식을 바로 거란의 성종이 알아챘던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거란의 대군을 아마도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곳이라고 여겨졌었던 바로 고려군이 있는 그 장소를 향해 가지고서 대군 거기로만 막 쏟아붓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느냐? 바로 고려의 군대는 대패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고려의 장수들은 다 잡힙니다. 강조도 잡힙니다. 그래가지고서 결과적으로 고려의 20만 대군이 완전히 패배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강조는 이때 당시에 거란의 성종에게 끌려갔는데 성종 앞에서 거란의 장수가 되라라고 회유를 성종이 했었지만 이때 당시에 강조는 고려인으로서 어떻게 이 거란의 장수가 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이것을 끝끝내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강조가 패배하게 되자 개경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없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고려는 당시에 바로 개경을 버리고서 남쪽 안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막 도망을 가게 돼요. 도망을 가게 됐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거란은 이때 당시에 이 현종이 남쪽으로 도망갈 줄 몰랐던 거죠. 개경만 한가시키면 딱 될 줄 알았는데 도착하니까 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고려의 왕실 쪽에서 가짜로 자꾸만 거짓말로 사람을 보냅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바로 남쪽의 땅이 수천리에 해당한다. 실제로 수천이면은 이 정도 땅이 아니고 이 정도에 해당돼요. 여러분들 이 정도에 해당되는데 근데 뻥을 친 거죠. 수천리에 해당된다. 바로 거기 어딘가로 도망가셨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어디 계신지 우리는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뻥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당시에 거란의 성종은 엄두가 안 난 거죠. 왜냐하면 뒷덜미에 손나라가 있는데 고려를 계속해서 침공하고 있다가 손나라가 거란을 공격하면 어떡해요. 두 번째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란의 군대는 그때 당시에 강동 육주에 몇 개의 성만 빼놓고 나머지 성들은 전부 다 그냥 무시하고서 이제 고려의 서울을 함락시킨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함락을 당하지 않았던 고려의 성 중에서 한 성내 성주였었던 양구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 양구라고 하는 분이 결사대 한 1000명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끌고 나와가지고 거란의 40만 대군이 개경에 있으면 그 40만 대군이 먹을 식량들을 계속해서 수레로 옮겨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 옮겨오는데 그 수레를 전부 다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그 지나가다가 저쪽에 패배했었던 20만 대군 중에서 흩어졌었던 고려의 병사들 만나면은 일로 와 내가 지휘해줄게 해가지고서 데려와가지고서 전부 다 자기의 군대로 만들고 그리고 오늘도 밖으로 나가가지고서 적들이 어딘가 봤는데 저쪽에 왜 거란 군대가 있어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걔네들이 고려에서 있었던 백성들을 강제로 거란군을 끌고 가고 있었는데 그네들을 습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끌려가던 고려 백성을 다 구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주변에 옆에 있는 성주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서 10,000명이 넘는 거란의 군대가 지키고 있는 고려의 성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를 한 5,000명 정도도 안 되는 그런 고려 병사들을 동원해가지고서 여기를 습격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거란 군대를 전멸시키고 그 성을 탈환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이거 완전 맹활약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거란의 40만 대군은 양주 때문에 완전히 쫄쫄 굶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서 후퇴를 결정하게 됐었던 성종은 이제 멀리 있었던 고려의 현종에게 언젠가는 거란에게 항복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양주 장군은 당시에 1,000명이 결사될 대립에서 오늘도 바로 거란의 군대를 약탈하러 갑니다. 끌려가는 북녀자들을 구출하고 두 번째 거란 군대를 지나가는 거란 군대를 완전 섬멸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양국으로 옮겨가는 그런 거란의 부대를 공격을 해가지고 양국 다 불태워버리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뒷덜미에 바로 거란의 40만 대군이 덮쳐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생각해보세요. 1,000명 vs 40만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40만 명이 이기겠죠. 결과적으로 양주 장군은 장렬하게 거기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싸울 의지를 잃어버렸었던 거란의 군대는 그냥 후퇴를 하게 됐었습니다. 자, 별표 1개. 2차 침입 강조의 정변 밑줄 칩니다. 이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거란이 침공했습니다. 또 밑줄 칩니다. 강동 육주 요구 밑줄. 하지만 다음 줄에 빈칸 찍겠습니다. 양주의 활약.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거란의 3차 침입 그리고 고려 여진전벌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할 테니까 구성 명심해서 준비를 잘 해주도록 하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